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분명 화기애애하게 실컷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듣기 좋은 예쁜 말들만 오가는 아주 평화로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집에 들어와 혼자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기운이 쫙 빠지며 서늘해집니다.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분명 대놓고 나쁜 말을 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묘하게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 언저리가 날카롭게 긁힌 듯한 찌릿한 불쾌감이 남습니다. 밤에 혼자 잠자리에 누우면 낮에 그 사람이 툭 던졌던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전을 맴돌며 나를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10중 8구, 특히 우리 세대처럼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받아온 어른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요새 좀 피곤해서 예민한 건가? 그 사람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내가 이상하게 꼬아서 듣는 건 아닐까? 내가 유난히 속이 좁고 오버하는 걸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억울한 자기 검열부터 단호하게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인격이 이상한 것도 유별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을 불쾌하게 휘저은 그 정체불명의 찌릿함은 명백한 독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다정함의 탈을 쓰고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소리 없이 파고든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무례함에 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엇갈린 관계를 지켜보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명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대처하기 편한 사람은 차라리 대놓고 무례한 악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헐뜯고 대놓고 욕을 하고 눈에 띄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으로 경고 사이렌을 울립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방어 기제가 작동하여 같이 화를 내고 싸우든 아니면 그 자리를 과감히 박차고 나오든 아주 명확하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들어오는 칼은 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진짜 비극은 친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두른 무례함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이른바 뱀 같은 사람들은 공격을 공격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천재들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가장 아픈 상처를 찌르면서 그것을 너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으로 둔갑시키고 나를 깎아내리고 짓밟으면서 스스로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피해자의 자리에 섭니다. 이들의 언어는 날카로운 빗으로 날아오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다가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쫓아냅니다. 그러니 듣는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여버립니다. 만약 내가 화를 내거나 그 말에 정색하며 반응하면 졸지에 나는 친절하게 조언해주는 사람의 성의를 짓밟는 속 좁고 성질 나쁜 사람으로 완벽하게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바보처럼 꾹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면 내 소중한 마음의 영토는 서서히 멍들고 문드러져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다정해 보이는 뱀 같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폭력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다치게 해놓고도 돌아서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좋은 친구로 남겨둘 수 있다는 끔찍한 위선 말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런 거미줄에 걸려들었을 때 우리의 뇌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내가 예민해서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구나 라며 엉뚱하게 자신을 자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은 달콤한 초콜릿으로 겹겹이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그 치명성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몸에 삼켜졌을 때 내 영혼의 피를 말리고 장기를 녹여버린다면 그것은 변명할 여지 없는 잔인한 맹독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속여왔던 그 친절의 가면을 날카롭게 벗겨내야 합니다. 삶의 후반전에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교묘한 뱀들에게 내 소중한 곁을 내어줄 체력도 낭비할 수 있는 여분의 시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최고의 거유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에 마음의 옹이가 진 자의 말은 꿀처럼 달아 보여도 필시 남의 살갗을 찢으니 겉을 보지 말고 중심을 살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외면에 화려한 친절에 속지 말고 타인의 생기를 빨아먹으려는 그 악독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특히 노후의 인간관계 속에 깊숙이 숨어들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뱀 같은 인간들의 6가지 교묘한 유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지 그 찌질한 심리의 민낯을 낱낱이 해부하고 그 가면 앞에서 얼굴 하나 붉히지 않은 채 서늘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내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대응의 무기들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시작은 가장 다정하지만 끝은 가장 씁쓸하게 남는 최악의 유형, 걱정을 가장해 내 가슴에 가장 깊은 곳에 굵은 소금을 벅벅 뿌려대는 사람의 실체와 대처법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교묘하게 타인의 길을 꺾고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습니다. 이 주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은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상처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유형, 걱정을 가장해 타인의 가슴에 소금을 뿌려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대단히 세련되고 전략적입니다. 무턱대고 멱살을 잡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말의 시작은 언제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눈빛은 눈물이 고일 듯 애처로운 다정함을 띠고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 앉자마자 은밀하게 몸을 기울이며 이렇게 운을 봅니다. 내가 정말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못할 말이지만 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친구니까 말해줄게. 이 달콤하고 다정한 언어적 포장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탁 풀고 방패를 내려놓게 됩니다. 아, 나를 정말 각별하게 생각해서 해주는 귀한 말이구나. 그런데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내용물을 듣는 순간 숨이 철렁 땅고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들은 대체로 언제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요? 두리뭉실한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남들은 몰랐으면 하는 내 자식의 뼈아픈 방황,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가난과 돈 문제, 지긋지긋한 부부 폭력이나 시댁의 갈등, 숨이 턱턱 막히는 심각한 나의 지병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사코 감춰두었던 내 삶의 가장 쓰라리고 약한 뇌관들만을 기가 막히게 핀셋으로 집어내 여지없이 터뜨려 버립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 둘만 있는 조용한 카페룸에서 따뜻하게 차를 마시며 꺼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은 바로 관객이 있을 때 그 카드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동창들이 수십 명 모여 고기를 굽는 떠들썩하고 행복한 식당에서 고요하고 엄숙한 교회나
성당의 구역 모임 중간에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대화의 물꼬를 맵니다. 아이고 영순아, 너네 큰아들 요새 하는 사업은 어때? 내가 듣기로 요새 경기가 바닥이라 매장 문도 닫고 빚더미에 앉았다며. 넌 밤에 잠은 어떻게 자니? 늙어서 자식 고생하는 것만큼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어딨어. 정말 속상해서 어쩌누. 자 여러분, 이 말은 진짜 걱정일까요? 진짜 위로란 상대의 무너진 체면을 남들 모르게 조용히 살려주는 담요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조언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추며 혹여나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마저 낮춰서 건네는 가장 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굳이 지금 타이밍에 꺼내지 않아도 되는 남의 치부를 마치 동네 확성기처럼 떠들어대는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대단히 사악하고도 찌질합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 가정의 평화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처참한 흔들림 그 자체입니다. 대중 앞에서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을 떨구는 여러분의 작아진 모습을 감상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타인들 앞에서 불쌍하고 초라한 위치로 추락하는 그 순간 자신은 반사적으로 너보다 훨씬 낫고 안정적이며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격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인생이 가진 미천하고 공허한 본질을 마주하기 싫어서 타인의 영혼에 피를 내고 그 위에서 조악한 승리감과 존재감을 만끽하려는 관심의 흡혈귀들과 같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거쳐 황혼으로 접어드는 우리 세대에게 이런 공격은 젊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직함이나 젊음의 패기가 사라지고 내 인생이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늙어가는지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고 취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식의 번듯한 취업, 다복하고 화목한 부부관계, 넉넉한 노후 자금 같은 것들은 늙은 부모가 아무리 뼈를 갈아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덩어리들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콤플렉스와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교활한 뱀들은 정확히 우리의 그 눈물 버튼을 알고 찌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방어벽을 치며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 네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즉각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만능 방패를 꺼내 듭니다. 아니, 내가 진짜 친동생 같아서 진심으로 걱정돼서 해준 말인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나를 세워? 이 무적의 문장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판세가 뒤집힙니다. 상처받은 피해자인 여러분은 순식간에 선의를 진흙탕으로 처박아 버리는 예민하고 감정적인 미치광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또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속에서 피가 나는데도 그래 고마워 걱정해줘서라며 얼버무리며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굴복한 그 순간 뱀은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번에는 더 깊이 더 날카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베어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악한 포식자 앞에서 어떻게 내 존엄성을 사수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단 한 톨도 설명하고 변호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우리 아들 빚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요새 다시 살아나고 있어.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아졌어 라고 구구절절 해명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교활한 자가 쳐놓은 게임의 무대 위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설명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조롱거리와 정보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꼴이며 당신이 그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다는 사실을 화려하게 인정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뱀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것은 맞서 싸우는 논쟁이나 서글픈 해명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벼락처럼 차가운 단절의 규칙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꽂히는 예의 바른 소금, 세례 앞에서는 입꼬리의 웃음기를 완전히 지우고 서늘한 눈빛으로 이 짧고 단단한 단 하나의 문장만 내리꽂으십시오. 아, 걱정 고맙습니다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장은 완벽하게 깔끔하고 아름다운 철벽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며 식당을 뒤집어 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명확한 한 줄의 경찰 통제선, 즉 폴리스 라인을 긋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영토 안으로 너의 더러운 입술이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말라는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주권 선언입니다. 설령 상대가 마지막 발악으로 난 진심으로 걱정한 건데 라고 물러설 구실을 찾아도 대꾸조차 하지 마십시오. 독약은 아무리 예쁜 포장지에 진심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 몸에 해로운 독약일 뿐입니다. 내 몸을 해친다는 명백한 결과 앞에서는 상대의 그따위 의도 따위는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나의 방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공공장소에서 까발리는 저 인간의 천박함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점을 나를 향한 자책에서 상대방의 미개함으로 돌려세우면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용기와 힘이 차오릅니다. 노후의 진정한 품격은 무조건 실실 웃어주는 멍청한 부드러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내 영혼의 경계가 침범당할 때는 빙장처럼 차가워질 줄 아는 그 우아한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단호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내는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앞에서는 환한 웃음꽃과 혀에 발린 칭찬으로 내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켜 놓은 뒤 돌아선 나의 뒷모습에 교활하게 난도질을 해대는 소름 돋는 두 얼굴의 인간, 칭찬으로 포장한 채 내 뒤통수를 치는 이른바 친절한 암살자의 민낯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무례함을 걱정의 얼굴로 포장해 뿌리는 사람을 지나고 나면 우리를 더욱 극심한 배신감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대단히 교묘한 변종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가장 치가 떨린다고 표현하는 두 번째 유형, 바로 앞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칭찬으로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뒤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다른 말로 나와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다발을 건네면서도 등 뒤에서는 내 목을 겨눌 칼을 시퍼렇게 갈고 있는 그야말로 미소 띈 암살자라 부를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유형에게 당하고 나면 유독 회복하기 힘든 내상 나이샷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내 욕을 했다는 사실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네가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그렇게 전했다며? 라고 진실을 물었을 때 들려오는 그 기막힌 뻗댐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황하기는커녕 눈물을 글썽이며 끝까지 안면을 몰수하고 발뺌을 합니다. 도리어 내가 어떻게 우리 사이를 의심해 정말 실망이다 라며 나를 극도의 피해 망상증 환자나 병적으로 의심이 많은 매정한 인간으로 몰아세웁니다. 이 간교한 가스라이팅을 겪고 나면 나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지고 사람을 향한 근원적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첫인상이 기가 막히게 진심으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무리 속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싹싹하게 다가와 누구보다도 살가운 표정과 부드러운 말투로 여러분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한껏 사람을 띄워 올립니다. 어머, 언니,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고와요? 언니는 참 배울 게 많은 멋진 분이에요. 아유, 형님은 언제 배워도 젠틀하고 인품이 달라서 제가 항상 본받으려고 합니다. 은퇴 후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에 지쳐 누군가에게 순수한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것을 받아본 지 너무나도 오래된 목마른 장년층의 가슴에 이런 화려한 칭찬이 내리는 순간 우리의 이성적 스위치는 탁 하고 꺼져버립니다. 내 존재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고맙고 쉽게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량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이렇게 일갈하셨습니다. 진정한 칭찬과 존경은 담백한 법이며 물처럼 달지 않다. 지나치게 달콤한 말은 반드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함정이니 이를 경계하라. 뱀 같은 이들이 여러분을 유독 여러 사람 앞에서 크게 과장해서 칭찬하고 떠받드는 데에는 무시무시한 심리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을 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저 사람 여러분과 어마어마하게 끈끈하고 친밀한 동맹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영역 표시입니다. 둘째, 여러분에게 심리적 부채감이라는 거대한 짐을 무의식적으로 지웁니다. 쉼 없이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안함을 느끼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호의와 특혜를 베풀어야겠다는 채무의식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셋째가 가장 악랄한데 훗날 내 뒤에서 나에 대한 끔찍한 험담을 퍼뜨리고 교묘하게 이간질을 할 때를 대비한 완벽한 방패막이를 미리 챙겨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영숙 씨 험담을 했겠어? 그 사람은 항상 영숙 씨 최고라고 칭찬만 침이 마르도록 하던데 무슨 오해가 있겠지. 이들은 공들여 쌓아둔 친밀함이라는 열쇠로 철컥철컥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털어놓은 개인사, 재산 상황, 자식 험담, 남편에 대한 한탄 등 여러분 마음의 정보를 모조리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다른 무리에게 가서 아주 교묘하고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평판에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욕을 쓰지도 않습니다. 아주 점잖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긁어댑니다. 영희 언니 진짜 좋은 분이긴 한데 약간 대화하다 보면 은근슬쩍 사람 깔보고 좀 잘난 척하는 거슬리는 면이 있더라. 언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김 사장님이 착하긴 하신데 좀 요새 입고 다니는 게 철딱선이 떨어지게 사치스러우신 것 같아. 형편도 예전 같지 않다던데 시시. 이런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귀에 너무나 그럴싸하고 자극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뇌는 노골적인 악담보다는 누가 그러더라 하는 은밀하고 애매모호한 흠집에 훨씬 빠르고 치명적으로 반응하며 전염됩니다. 여러분은 아무 행동도 달리 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동네 모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슬금슬금 피하거나 미묘하게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쌓아온 수십 년의 역사가 등 뒤에서 수군대는 새치 혀에 의해 처참한 누더기로 평판의 추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내 억울함을 쏟아붓고 해명하려 드는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교활한 사람들은 사실조차 지루하게 여기며 오직 만들어진 이미지 하나로 상대를 죽고 살립니다. 내가 어디 잘난 척을 했니? 내가 그렇게 허영심 많은 옷을 입었니? 라고 펄펄 뛰며 변명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제 발로 상대가 쳐놓은 가십의 덫 위에서 광대춤을 추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게 가장 어리석은 대처는 조용히 찾아가 네가 그런 말 했느냐 라며 진실을 구걸하는 짓입니다. 이들은 진실 규명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핵심에서 이탈해 네가 우리 사이를 의심해? 라며 눈물 바다를 만들어 오히려 여러분이 죽을 죄를 지은 가해자인 양 싹싹 빌게 만듭니다. 이 징그러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그들의 프레임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에 매달려 증명하려 들거나 눈물의 사과를 구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고요하게 짐을 싸서 서늘한 바람처럼 이 쓰레기장 속에서 영원히 진입 금지를 선언하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마주쳤을 때 분노를 깨끗이 씻어낸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그러나 송곳처럼 차갑게 이렇게 던지십시오. 혹시 나와 관련된 그런 말들이 어디선가 오가고 있다면 저는 이제 당신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전처럼 교류하며 지내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이 문장이 지닌 거대한 전율을 느껴보십시오. 이 말 속에는 네가 잘못했다, 나쁜 년이다 라며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시골 장터의 유치한 싸움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너의 그 이중성을 확인했고 이제 내 구역에서 너를 영구적으로 제명시키겠다는 고도의 우아함과 절대적인 관계, 단절 선고만이 묵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짜 큰 그릇을 가진 어른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품격 있는 손절입니다. 덧붙여 이 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뼈에 새기듯 당부드리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나이 들수록 비밀의 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법입니다. 당신 앞자리에 앉아 방실방실 웃으며 우리 사이에 비밀이 어딨어? 언니 속마음 나한테 다 털어놔봐. 다 들어줄게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친밀감을 나누고 우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분리할 때 남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여러분에 대한 약점과 흉기로 쓸 위험한 정보를 착취하고 수집 중일 뿐입니다. 내 비밀을 무기 삼아 나를 흔들려는 교활함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속 100% 밑바닥까지 쉽게 너무 섣불리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의탁하느니 차라리 일기장과 담담한 침묵을 벗 삼으십시오. 나를 뒤에서 난도질하는 두 얼굴의 사람 앞에서는 억울함을 증명할 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저 말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를 두는 우아한 퇴장만이 답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내가 권력이 있거나 지갑이 두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들러부터 단물을 빨아먹다가 내 인생에 빙하기가 찾아오거나 몸져 누웠을 때 가장 먼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비열한 철면피들, 세상 가장 차가운 피를 가진 세 번째 유형인 계산기, 인간들을 다루며 어떻게 돈과 마음의 출혈을 단호하게 지혈해야 할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깨닫는 인간관계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 즉 그 인간의 바닥은 우리가 함께 호탕하게 웃으며 밥을 먹을 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면목은 내가 가장 무너졌을 때, 내 인생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비로소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식들이 번듯하며 이 모임에서 꽤나 발언권이 셀 때는 누구나 내 주위를 빙빙 돌며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아이고 형님, 언니 없으면 우리 모임 안 돌아가요.
이런 살가운 말들이 내 귀를 간지럽힙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진정한 시험대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로 명함이 사라졌을 때, 큰 병에 걸려 몸져 누웠을 때, 혹은 사업이 흔들리거나 뜻밖의 재정적 위기로 지갑이 얇아졌을 때, 바로 그 초라하고 추운 시기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남아 나의 빈잔을 채워주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맺어온 관계의 진짜 본질입니다. 오늘 다룰 세 번째 유형은 내 인생에 찬바람이 불기 무섭게 가장 먼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피를 가진 계산적인 인간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이들이야말로 착한 척하는 뱀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뼛속까지 냉혹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뇌회로 안에는 애초에 감정이나 의리라는 단어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는 손익계산서만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정을 나누며 쌓아 올린 시간들, 술잔을 부딪히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이 기꺼이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쪼개서 보태주었던 그 눈물겨운 선의조차 이들의 회계장부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간은 교감하는 대상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이고, 자신이 베푸는 알량한 밥 한 끼와 친절은 순전히 나중에 뽑아먹기 위해 미리 던져두는 얄팍한 투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초기 행동 패턴을 보면 참으로 헌신적이고 눈물겹게 살갑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모임이 있으면 당신을 무조건 상석에 모시려 애쓰며,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내가 다 알아서 도와줄게 라는 허풍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넉넉하거나 사회적 위치가 탄탄할 때는 더더욱 노골적으로 들러붙습니다. 이유는 대단히 단순 명료합니다. 당신이라는 거목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떨어지는 과일도 얻어먹고, 당신의 화려한 인맥과 정보를 자기 것인 양 누리며 빼먹을 단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동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하게 대가리, 즉 이성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울에서 당신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는 순간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은퇴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이들의 태도는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이 가장 자주 쓰는 상투적인 대사 모음집이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형님, 내가 요새 사업이 엉켜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너무 바쁘거든. 나중에 상황 좀 풀리면 내가 밥 한번 거하게 살게. 말은 다정한 척 그럴싸하게 꾸미지만 행동은 완벽한 제로형입니다. 정말 당신이 바닥을 치는 날, 정작 이들의 그림자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병은커녕 위로의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습니다. 참다 못해 서운한 마음에 당신이 먼저 연락이라도 하면 바쁜데 왜 자꾸 귀찮게 구느냐는 퉁명스럽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선량하게 정을 퍼주며 살아온 우리 어른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거대한 상실감에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그 인간 자식 입학할 때 등록금까지 보태줬는데, 지가 돈 떼었을 때 새벽같이 달려가 내 돈으로 막아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안면을 몰수할 수 있나. 배신감과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화병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가장 믿었던 이들의 철저한 외면을 겪으면서 일찍이 이런 뼈아픈 깨달음을 기록하셨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졸장부들의 흔한 본성이니 그 달콤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은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먼저 꾸짖을 뿐이다.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자라서 그들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세상에 의리라는 것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 정을 실천하며 성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단지 기구하게도 내 앞에 섰던 그 인간이 정이라는 것의 가치를 개미똥만큼도 모르는 감정이 거세된 소시오패스 같은 장사꾼이었다는 불운 일 뿐입니다. 계산적인 인간에게는 관계란 정서적 교감이 아니라 철저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력을 잃는 순간 이들은 이 인간한테는 더 이상 빼먹을 게 없구나 라고 냉정하게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그 박쥐 같은 발걸음은 곧바로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더 영향력이 강한 새로운 숙주를 향해 사정없이 날아갑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뻔한 자연법칙처럼 이들의 발걸음은 늘 자신에게 이익이 떨어지는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애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눈물로 의리를 부르짖어도 그들의 귓등에도 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가장 확실하게 감별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는 파리떼처럼 연락이 잦아지고 여러분이 아플 때는 벌레처럼 쥐죽은 듯 끊기는 패턴, 혹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본인이 뭔가 돈이나 노동력에 부탁을 할 때만 뜬금없이 다정하게 오랜만이야 형님 하고 찾아오는 패턴. 이것이 2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하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더러운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삼가야 할 것은 감정의 소모입니다. 네가 인간이야? 네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전화를 걸어 따져 묻지 마십시오. 따져 묻는 순간 여러분은 기나긴 슬픔의 늪에 한 번 더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톨의 죄책감도 없이 나도 요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도 예전에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잖아. 라며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 따위의 문답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줄을 끊어내는 완벽한 3가지 물리적 정리만이 해답입니다. 첫째, 돈의 흐름과 육체적 도움을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미련 없이 떨어져 나가는 가벼운 종이장들입니다. 지갑을 닫는 것이 첫 번째 방어입니다. 둘째, 정보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집안의 대소사, 배우자의 사업 상황 같은 알짜배기 정보들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정보가 없으면 그들은 여러분을 이용할 명분도 가치도 잃게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대치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인간은 쓰레기 장사꾼이며 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파산 선고를 하십시오. 기대를 접는 순간 더 이상의 배신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형 인간의 끈질긴 요구를 그 자리에서 차갑게 얼려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법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어떠한 핑계나 부가 설명 없이 시선을 깔아내리며 고요하고 무겁게 이렇게만 선언하십시오. 나도 내 형편이 있어 더 이상은 어렵다. 이 말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눈물겨운 진실일 뿐입니다. 구차하게 요새 물가도 오르고 어쩌고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빨아먹힐 즙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조한 팩트를 상대의 뇌리에 정확히 꽂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대가 안면을 싹 바꾸며 치사하게 이러기냐고 길길이 날뛰어도 그저 피식 한번 웃어주시면 그만입니다. 내 돈을 주지 않아 깨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애초에 친구나 선배가 아니었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돈을 바치던 무료봉사 거래처였음이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나이 60이 넘어 가장 슬픈 것은 나를 떠난 배신자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소중한 은인인 줄 알고 젊은 날에 피 같은 정성과 재물을 쏟아부었던 그 내 소중한 착각의 시간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해 마십시오. 그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여러분은 비로소 후반전의 삶에서 인간의 진짜와 가짜를 쫓아내는 위대한 감시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키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짜 인연들이 오히려 일찍 떠나주었으니 대대적으로 축배를 들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사회적 타이틀이 아니라 가벼워진 등판의 존재 자체만을 아껴주는 진실한 소수만 곁에 두십시오. 관계의 군사를 덜어낼수록 노후의 삶은 솜털처럼 평안해집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음습하고 교묘한 변종을 상대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붓는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온종일 기분이 더럽고 모욕감이 샘솟는 무서운 자들, 칭찬의 당의 속에 맹독을 품은 가시를 감춰 찌르는 말장난의 랩소디, 돌려까기의 달인들에 대한 대처법을 만나보겠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쌓이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가장 뚜렷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 중 하나는 말 한마디에 대한 민감도가 상상 이상으로 날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젊고 혈기왕성할 바쁠 때는 누군가가 툭 던진 뼈 있는 말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헛소리야 하고 등 뒤로 툭툭 털어내버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느려지고 하루의 여백이 많아질수록 타인의 언어는 내 정적 속에 더 깊고 강하게 파동을 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다정한 말씨 하나가 차가운 바닥을 뒹구는 내 영혼을 따스하게 살려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교활한 말 한마디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드는 끔찍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네 번째 유형은 노년의 우리를 가장 골병들게 만드는 악질 중의 악질입니다. 이들은 결코 대놓고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종일관 방긋방긋 웃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화려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최고의 칭찬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화장실, 거울을 씻으며 자꾸만 기분이 찜찜하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쾌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이른바 돌려까기의 달인 칭찬이라는 꿀단지 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가득 숨겨 내장까지 찢어놓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언어 구사 능력은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대놓고 너 늙고 추해졌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처럼 딸이 사준 좋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이렇게 환호합니다. 어머머, 순덕아, 오늘 입은 그 원피스 너무 찰떡이다. 품이 아주 넉넉해서 요새 너 불룩 나온 뱃살도 감쪽같이 가려주고 색깔이 쨍해서 평소에 칙칙했던 내 얼굴도 확 살아 보이네. 아주 젊어 보인다 얘. 자, 여러분. 이것이 겉보기에는 화려한 찬사 같지만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어떨까요? 핵심은 결국 불룩 나온 뱃살, 칙칙한 얼굴, 늙어버린 현재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옷차림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 이면에 가장 아픈 신체적 단점과 콤플렉스를 여러 사람 앞에서 화려한 도마 위에 올려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웃으며 고마워라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날 하루 종일 배를 집어넣느라 숨이 막히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내 얼굴이 그렇게 시커멓게 늙었나 하며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맙니다. 이들이 노리는 목적은 대단히 사악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쁨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남의 좋은 날에 죄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그 핵심 엔진은 썩을 대로 썩은 비뚤어진 질투심입니다. 하지만 질투를 노골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굉장히 못나고 쪼잔한 패배자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름다운 칭찬이라는 두꺼운 가면을 뒤집어 쓰고 질투의 독침을 쏘는 안전한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내심 배가 아파 미칠 지경에 이르는데 이 질투심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상대방의 화려함에 교묘하게 똥물을 튀겨 길을 꺾어버리는 짓입니다. 여러분의 행복 게이지가 한 칸 떨어질 때 이들의 비참한 자아는 비로소 한 칸 상승하며 알량한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유형이 특히 악질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유는 완벽하게 도망갈 퇴로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묘한 기분을 참다 못한 여러분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너 뱃살이니 칙칙하니 그딴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니 듣기 참 거북하다 라고 정색하며 쏘아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름 끼치는 방패를 휘두릅니다. 어머머, 너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오늘 날개 돋친 듯 예쁘다고 진심으로 칭찬해 준 건데 너 나이 들더니 이상하게 자격지심 생겼구나. 왜 이렇게 예민하고 삐딱하게 들어? 여러분, 이 방어 논리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넉아웃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순간 오물은 모조리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여러분은 순식간에 선의를 악의로 꼬아서 듣는 콤플렉스 덩어리이자 속 좁은 미치광이로 몰려버리고 맙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구조적 폭력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사람 원래 말투가 푼수라 그런 거지 악에는 없었어. 좋게 좋게 넘기자. 나이 들어 예민하게 굴지 말자. 하지만 여러분, 다산 선생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칼끝에 묻은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독약 캡슐을 화려한 리본으로 포장해서 삼킨다고 해서 유액을 녹이는 치명적인 독성이 비타민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찝찝함과 굴욕감이 내 하루의 기분을 잿빛으로 망가뜨렸다면 그 말은 명백한 공격이며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상처를 받았다는 정확한 사이렌을 올리고 있는데 억지로 이성의 스위치를 내려 참는 것은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한 칭찬 암살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멍청한 실수는 집에 돌아와 의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인가 조롱인가 왜 나한테 이러지? 하며 끙끙대는 순간 이미 상대의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귀중한 여러분의 노후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은 셈이니까요. 돌려가기의 달인에게는 분노나 해석이 아니라 가시꽃의 줄기만 똑 부러뜨리고 진짜 꽃송이만 얼굴에 파묻어버리는 통쾌한 무력화 작전이 최고입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바로 가시를 뽑지 말고 달콤한 껍데기만 낼름 삼키기입니다. 상대가 불룩 나온 뱃살도 가려지고 좋네
라며 지능적인 도발을 해올 때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아주 나른하고 여유로운 한마디로 응수하십시오. 그러게 말이야. 이 옷 입으니까 거울 볼 때마다 참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 보는 눈이 있어서 예쁘게 봐줬다니. 고맙네 친구. 자, 이 순간 뱀의 머릿속은 하얗게 정지됩니다. 이 공격의 핵심은 상대가 화를 내거나 수치스러워하며 무너지는 꼴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이 뱃살이나 칙칙함이라는 가시는 아예 들은 척조차 하지 않고 오직 예쁘다는 칭찬 부분만 얄밉게 주워 먹으며 해맑게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티끌만큼의 타격감도 보이지 않을 때 상대는 극심한 허탈감과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타격감이 제로인 벽에 대고 계속 독침을 쏘는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는 미소로 진흙탕 위에 선 뱀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한두 번 푼수 같은 실수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이상 지독한 습관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진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이 상대의 발끝이라도 아프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아차, 내 말이 조금 심했네, 미안해 라며 혀를 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분을 짓밟고도 낄낄대며 멈추지 않는 것은 명백한 마음의 병이요 악질입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그 병을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황금 같은 시간은 그런 타인에 꼬이고 비틀린 심보를 다림질해 주느라 낭비하기에 너무나도 아깝고 고귀한 시간입니다. 은퇴 후 남은 인간관계의 가장 확실한 가지치기 기준을 하나 마음에 새기십시오.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이 봄날의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워지고 입가에 엷은 미소가 감돈다면 그 사람의 손은 평생 꽉 붙잡으십시오. 반면 거울을 보게 되고 한숨이 나오며 내가 자꾸 작아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다이어리에서 당장 화이트로 지워야 할 1순위 잡초입니다. 가시를 품은 가짜 칭찬에 더 이상 여러분의 존엄을 베이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한술 더 떠서 세상 가장 불쌍한 약자인 척 비련의 여주인공 가면을 쓰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동정심과 죄책감의 연금술사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감정 사기꾼의 실체와 단호한 격리 방법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철저하게 마비시키고 관계를 가장 악랄하게 쫓아매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만나는 빌런들 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군들은 대처하기가 참 쉽습니다. 멀리서 봐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으니 경찰을 부르든지 단호하게 피해서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무서운 자들은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없이 가련한 토끼의 얼굴로 내 품에 안겨서 내 목을 꽈리처럼 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장 따뜻한 보물창고인 인간 고유의 동정심과 선의를 가차없이 털어가는 강도들입니다. 오늘 마주할 5번째 유형, 평생을 비련의 주인공이라는 완벽한 연극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인이자 감정 사기꾼들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천장이 무너질 듯한 무겁고 깊은 한숨으로 막을 올립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이미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세상의 온갖 고난을 혼자 짊어진 듯 비장합니다. 영자야, 나 요새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남편 놈은 매일 사고만 치지. 애들은 속썩이지. 돈은 바닥이지. 온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확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싶어.
선량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비극적인 하소연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저 여린 마음으로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달플까. 우리는 그 눈물에 속박되어 기꺼이 나의 피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매일 걸려오는 수십 통의 하소연 전화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받아주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반찬을 싸서 나르고 짬을 내어 말동무가 되어 끌려다닙니다. 심지어 불쌍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내 생활비를 쪼개어 적잖은 위로금을 쥐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참으로 기괴하고 소름 돋는 패턴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간과 쓸개를 빼서 정성을 쏟아부어 주는데도 이 사람의 상황이나 우울감은 눈곱만큼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내뿜는 의존의 덩치만 거머리처럼 미친 듯이 커져갈 뿐입니다. 더 결정적인 공포는 여러분이 어느 날 감기에 심하게 걸렸거나 정말 힘든 고민이 생겨서 힘겹게 운을 뗐을 때 벌어집니다. 아유, 나도 요새 밤마다 관절이 쑤셔서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우울하네. 그 순간 이 피해자 코스프레 다리는 정색을 하고 눈빛을 번뜩이며 즉각 반격합니다. 야, 그래도 너는 남편이 옆에서 병원이라도 데려가 주잖아. 매달 나오는 연금도 빵빵한데 무슨 소리야. 너 아픈 건 나에 비하면 진짜 호강에 겨운 배부른 소리다. 나는 진짜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는데 넌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자, 여러분의 그 작고 소박했던 아픔은 단 1초 만에 깔끔하게 삭제되고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대화의 링 위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의 트로피는 오직 그 사람 한 명만이 독식해야만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아픔이란 위로하거나 공감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비련의 여주인공 자리를 위협하는 괘씸한 도전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불쌍함 올림픽에서 기필코 금메달을 따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감정 사기꾼들을 지탱하는 핵심 무기는 정확히 두 가지, 동정심 자극과 죄책감 주입이라는 독가스입니다. 처음에는 내 편은 너밖에 없어 라며 죽을 듯이 오열하여 동정심을 쥐어짭니다. 그렇게 당신이 내 배 발을 들여놓고 돕기 시작하다 당신도 돈이 마르고 체력이 방전되어 어느 날 조심스레 거절의 뜻을 내비치면 즉시 무기를 바꿉니다. 와,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네가 나한테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네가 손을 놔버리면 나보고 진짜 한강 가서 죽으란 소리네. 사람의 정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차갑게 변하니 너무 무섭고 실망이다. 이 소름 끼치는 대사 한 방에 여러분의 선의는 무참히 학살당하고 순식간에 소중한 친구를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잔혹한 살인마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질극 앞에서 여리고 착한 여러분은 미칠 듯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 떨며 다시 지갑을 열고 시간을 바치게 됩니다. 관계가 평등한 사람, 대사람의 소통이 아니라 채무관계나 거대한 감정의 포로 수용소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의 완성이죠. 이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파괴적인 연극을 평생 멈추지 않는 걸까요? 본성이 짐승처럼 악해서일까요? 아니요. 본질은 극단적인 게으름이자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책임이라는 것을 지기 싫어하는 지독한 책임 회피 본능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건강을 되찾고 돈을 번다면 그것은 스스로 일어서서 땀 흘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고된 숙제를 뜻합니다. 하지만 계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할 나라는 완장을 차고 울고만 있으면 세상의 바보같이
선량한 구원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돈을 대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스스로 두 발로 서는 것이 번거로우니 평생토록 남의 등골에 빨대를 꽂고 기생충처럼 살거머리로 살아가는 대단히 편리한 생존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불행의 늪에 빠져 다급히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과 인생을 등쳐먹는 감정 사기꾼은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시금석은 대단히 명확합니다. 진짜 절망 속에서 겨우 도움의 손길을 받은 사람은 그 손에 한없는 염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평생 이 은혜 꼭 갚을게라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이상의 것을 함부로 넘어다보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련의 조종자들은 도움을 받는 것을 마치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이자 당신의 의무처럼 여깁니다. 겨우 이것밖에 안 해줘? 내가 얼마나 불쌍한데 요새 네가 정성이 덜하다 라는 미친 불만이 눈빛에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이 올가미에서 탈출하는 단 하나의 해법은 논리도 설득도 아닙니다. 뱀에게 먹이를 주며 대화로 설득하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변명이나 이유를 대지 말고 얼음처럼 차가운 도끼로 내리쳐서 구조 자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요즘 내가 나갈 돈이 많고 남편 병원비도 많이 들어서 라고 설명하는 순간 그 뱀들은 그 말 끝을 요리조리 피하며 알았어, 그럼 다른 약속 깰 테니 절반만 해줘 라며 거미줄을 다시 짜냅니다. 동정이라는 연극 티켓을 끊지 마십시오. 감정 사기꾼들이 동정의 피눈물을 흘리며 협박해올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생존의 마침표는 이것입니다. 나도 내 형편이 있어 더 이상 너의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 미안하다. 여기에 꼬리표를 달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서 육중한 쇠문을 꽝 하고 닫아버려야 합니다. 내 거절 앞에서 그들이 개거품을 물며 매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자다 라고 동네방네 저주를 퍼부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관계는 따뜻한 거절 한 번에 천길 낭떠러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절 한 방에 쌍욕이 날아오며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애당초 우정이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과 공짜 은행으로 취급하던 더러운 사기 거래였을 뿐입니다. 그 사기꾼을 이제 내 손으로 털어낸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종속에서 탈출한 나의 눈부신 주권 회복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어른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돕고 연민을 나누는 것은 인간 고유의 숭고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나약함을 무기 삼아 남의 피땀을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악당의 연극까지 구제해야 할 의무는 나이든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바다에서는 끝없이 물이 새며 가라앉는 남의 고장난 난파선에 올라타 함께 익사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튼튼한 배타 위에서 고요한 황혼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최고의 예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불행의 늪에 빠질 때는 묘한 안도의 웃음을 짓고 반대로 내 인생에 찬란한 무지개가 뜰 때면 시기와 질투로 미쳐가며 내 축배의 술잔에 교묘하게 독을 타는 자들, 현존하는 악마 중 최악의 찌질함을 겸비한 마지막 6번째 유형, 행복을 저주하는 질투의 화신들의 심리를 타격하고 내 평안을 지킬 궁극의 지혜를 만나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기쁨은 서로의 기쁜 일을 마치 내일처럼 박수 쳐주고 슬픔을 나의 슬픔인 양 껴안아 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며 마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본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은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추악한 본성을 정확히 찌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마지막 6번째 뱀의 유형, 바로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천사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만 타인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어 교묘하게 죄를 뿌리는 질투의 화신들입니다. 보통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나에게 늘 차갑고 적대적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취업 실패로 울상일 때, 혹은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아 눈물을 흘릴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밤새도록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위로해주는 사람 중에 교묘한 질투의 화신이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고 어쩌냐, 내 가슴이 다 찢어지네, 기운내, 지나갈 거야. 이들의 눈물과 위로는 언뜻 보기에 세상 그 어느 성자보다 더 눈물겹고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토록 따뜻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처참한 불행과 실패가 그들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심리적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치며 괴로워하는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우월하다는 거대한 안도감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여러분을 위로하는 행위 자체가 그들의 빈약한 자존감을 부풀려주는 기막힌 영양제가 됩니다. 그들의 진짜 섬뜩한 밑바닥은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때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에게 어느 날 여러분이 가슴 벅찬 소식을 전해봅니다. 나 이번에 우리 집 팔고 드디어 기다리던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어. 혹은 우리 아들 몇 년 고생하더니 드디어 대기업에 합격했어. 진심 어린 친구라면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겠지만 질투의 화신들은 그 순간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1초도 안 되어 축하의 인사는 건너뛰고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떡고물에 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래? 근데 요즘 부동산 거품 너무 껴서 꼭대기에서 잡은 거 아니야? 내 주변에 무리해서 이사 갔다가 금리 올라서 병난 사람 한둘이 아니야. 아들 대기업 들어갔다고? 잘 됐네. 근데 요새 대기업은 40대면 다 잘린다던데 늦게 들어가서 버티려나 몰라. 어쨌든 축하는 해. 자, 여러분, 이 말은 걱정이나 조언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의 심장 속에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이 배가 아파 미칠 것 같은 시기심이 독사처럼 텐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통 터져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내 행복은 사실 별것 아니야, 곧 불행해질 거야 라는 저주를 축하라는 포장지에 싸서 던지는 파괴적인 폭력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얼굴에서 피어오른 기쁨의 미소를 순식간에 공포와 찜찜함으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이처럼 심성이 한쪽으로 찌그러지고 남의 기쁨을 시게 하는 자를 일러 마음에 병이 깊은 자라 칭하셨습니다. 이런 부류는 타인의 빛을 견디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빛날 때 내 빛을 함께 즐겨주지 못하는 자는 평생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인생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속상한 마음에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 상황을 기어코 방어하려 드는 것입니다. 아니야, 꼭대기 상투 잡은 거 아니야. 은행 이자도 감당할 만해. 우리 아들 회사도 정년 엄청 길어. 이렇게 발끈해서 해명할수록 상대는 쾌재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금이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눈이 먼 자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와 대처는 상대의 그 초라한 질투심 따위는 내 무쇠 같은 행복에
티끌만한 흠집도 낼 수 없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이 아주 평온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속을 긁어내려가는 한마디를 고상하게 건네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조심은 해야지. 충고 고마워. 내가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할게. 이 문장은 완벽한 타격이 없는 철벽입니다. 방어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듯 무심히 툭 쳐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불쾌하지 않고 압도적인 여유를 보일 때 질투의 화신은 제 풀에 지쳐 스스로 화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질투하는 뱀 앞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의 그 어떤 좋은 소식도 눈부신 성취도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에 박수 쳐줄 관객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죄를 뿌릴 적군입니다. 나의 행복은 그 행복을 온전히 제 것처럼 축복해 줄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과만 나누십시오. 나이 들수록 침묵은 가장 안전한 갑옷이며 나의 성취는 나 자신만 조용히 알고 즐길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여태껏 알아본 이 6마리의 뱀 같은 인간들을 내 인생에서 미련 없이 도려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 같은 치유와 평안이 찾아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 가차없이 전화번호부를 지우고 난 뒤 비로소 얻게 된 위대한 깨달음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인맥이 곧 재산이다 라는 말을 신앙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억지로 둥글둥글하게 웃으며 넘어가고 싫은 내색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주문을 평생 외우며 꾹꾹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스마트폰 속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수백 명의 이름 중에 내가 한밤중에 숨이 막힐 듯 외롭고 서러울 때 아무런 계산 없이 전화 걸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10손가락을 채우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 세월을 내 영혼의 안락함보다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원만한 이미지를 사수하기 위해 무가치한 가짜 인연들에게 우리의 아까운 시간, 감정, 쓸데없는 밥값과 경조사비를 쏟아부으며 방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6가지 유형의 뱀 같은 인간들, 비수를 꽂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 교활한 자들을 곁에 두고 마음고생을 한 시간은 돌이켜보면 뼈가 사무치게 아까운 인생의 낭비였습니다. 나이가 60, 70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거행해야 할 가장 엄숙하고 위대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화번호부를 가차없이 삭제하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연락처를 지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갉아먹는 독버섯들을 영구적으로 뽑아내고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는 신성한 주권 회복의 독립선언입니다. 자,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고 이름들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보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내 기분이 무거워지게 만들었던 사람, 내 아픔을 즐기고 내 기쁨에 묘하게 찬물을 뒤집어 씌우던 사람, 내가 필요할 때는 잠수 타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만 달콤한 혀로 매달리는 감정 사기꾼. 망설이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그 이름 위에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때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라는 녀석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 사람까지 다 지워버리면 나중에 내 장례식장은 너무 텅 비어 보이지 않을까? 주변에서 나를 인간성 고약한 외톨이라고 욕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일찍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천명과 잔을 부딪히느니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과 차를 끓이는 것이 군자의 남은 삶이다. 보여주기 위한 거칠의 인연은 여러분의 고독을 한 병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군중석의 지독한 고독감만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장례식장에 몰려올 수백 명의 허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한두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눈부시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가짜 인연들을 한바탕 쓸어내고 나면 처음에는 약간의 서운함이나 빈자리에 허전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엉겨붙어 살았던 습관이 떨어져 나간 흉터이지요. 그러나 그 짧은 금단 현상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울 앞에서 억지 미소를 연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임에 나가 행여나 말실수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끔찍한 피로감이 아침 안개처럼 거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숨겨두었던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퍼쓰던 그 소중한 에너지와 여유 자금을 이제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한 줌의 진짜 내 사람들을 위해 따뜻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전화번호부를 지우는 행위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어 내 삶의 나무 전체를 살려내는 가장 적극적인 숨통 틔우기입니다. 인간관계에 텅 빈 여백이 생겨야 비로소 그곳에 가장 나다운 평안과 향기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얻게 되는 최고의 사치는 비싼 명품 가방이나 큰 집이 아닙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내일 당장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대한 자유로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잡초를 다 뽑아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의 텃밭에 어떤 꽃들을 남겨둘지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서 내 곁에 평생 안고 가야 할 진짜 귀인을 걸러내는 세 가지 철칙, 인간 감별의 리트머스지가 될 3가지의 날카로운 심리적 필터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를 과감히 끝냈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곁을 내어줄 사람은 대단히 깐깐하고 엄격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에 들이는 사람은 산삼보다도 더 귀해야 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잘 사고 웃는 낯을 가졌느냐의 얄팍한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밑바닥은 극단적인 상황과 감정의 코너에 몰렸을 때 비로소 발가 벗겨지는 법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내 곁에 둘 사람과 가차없이 쳐내야 할 사람을 걸러내는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3가지의 인간 감별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필터만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남은 세월 사람 때문에 뱀에게 물리는 참사는 완벽하게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의 기쁜 일을 말했을 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지는가? 인간 감별의 가장 강력하고 소름 돋는 필터는 바로 타인의 성공과 기쁨 앞에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은 약간의 연민이나 동정심 혹은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는 상대적 우월감으로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눈부신 기쁨, 벼락 같은 성취 앞에서 박수를 치는 것은 오직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질투심에 찌꺼기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눈빛이 흔들리며 곧바로 그래 좋겠다. 근데 조심해야 돼. 그거 금방 꺼져. 라며 교묘하게 죄를 뿌리는 사람은 당장 블랙리스트 1순위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과 나란히 걷는 친구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자기보다 밑바닥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경쟁자요, 질투의 화신일 뿐입니다. 진짜 귀인은 내 기쁨에 본인의 눈이 더 반짝이고 밤새워 축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당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뒷걸음질 치지 않는가?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고 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이 두 번째 필터가 잔혹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지갑이 두둑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형님 동생 하던 무리가 내가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파산을 맞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십시오. 형님, 요새 내가 정신없이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슬그머니 발을 빼며 3개월 이상 안부 전화 한 통 없다면 그것은 바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손익계산서에서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가진 옷과 명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정박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폭우를 맞을 때 기꺼이 자기 우산을 반쯤 비스듬히 기울여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밀어주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사람. 삶이 바닥을 칠 때 내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단 한 명. 그 사람이야말로 수만 명의 인맥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이 내린 진짜 보석입니다. 셋째, 당신이 거절을 했을 때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뱀 같은 사람을 골라내는 가장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필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리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보십시오. 아유, 요새 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도와주기가 참 곤란하네. 미안하게 됐어. 이 거절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매 눈으로 보십시오. 평소에는 그토록 교양 있고 다정했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야차처럼 일그러지며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진짜 섭섭하다. 피도 눈물도 없네 라며 비난과 험담을 쏟아낸다면 빙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친절은 여러분의 지갑과 호의를 뜯어내기 위한 달콤한 사기극이었을 뿐입니다. 거절에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다바리 자원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거절을 존중합니다. 아, 상황이 어렵구나. 괜찮아. 마음 쓰지 마. 라고 웃으며 넘길 줄 압니다. 거절에 길길이 날뛰는 상대의 더러운 분노 앞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당신의 단호한 거절 한 번이 평생 당신의 등골을 빨아먹을 최악의 뱀을 완벽하게 색출해 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고 나면 여러분 곁에는 아마 정말 한두 명, 많아야 3명 남짓의 사람들만이 덩그러니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빈자리는 허무함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며 남은 한두 명은 여러분의 노후를 금빛으로 물들일 천군만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거짓된 관계를 다 놓아버린 후 찾아오는 생경한 외로움에 맞서며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변함없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법, 황혼의 존엄성을 지키는 위대한 총결산의 마무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안의 생기를 갉아먹는 친절의 탈을 쓴 뱀 같은 인간들의 추악한 6가지 가면을 낱낱이 벗겨냈고 그들을 향해 빙장처럼 단호하게 경계를 선포하는 법을 배웠으며 종국에는 내 삶의 텃밭에서 가짜 잡초들을 모조리 뽑아버리는 3가지 인간 감별법까지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긋지긋한 무례함의 공격이 멈추고 텅 비어있는 티 없이 고요한 백지와도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후련하게 정리정돈을 마친 후에도 텅 빈 전화번호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문득 귓가를 스치는 쌀쌀한 바람처럼 낯설고 서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결국 이렇게 인생은 혼자서 늙어가고 쓸쓸하게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지독한 본원적 외로움입니다. 수십 년을 얽히고 설켜 왁자지껄하게 지내던 습관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생겨난 이 빈 공간을 마주할 때 많은 어른들은 다시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모임에 기웃거리거나 상처를 주던 뱀들에게 슬그머니 먼저 안부 전화를 걸고 마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려낸 자리에 생겨난 이 텅 빈 공백을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구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참혹한 귀양지에서 자신을 버린 세상과 권력을 향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지독한 고립과 단절의 공간 안착하여 무려 500권이 넘는 위대한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영혼을 누구보다 찬란하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단절은 버림받은 형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거짓된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 자신과 가장 깊고 다정하게 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시공간의 선물이었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이 고독, 이 인간관계의 텅 빔을 우리는 상실이 아니라 삶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자 여백으로 열렬히 환영해야 합니다. 이 여백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례한 자들을 내 손으로 내쫓은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헐떡이던 그 지긋지긋한 구걸의 마라톤에서 당당히 은퇴해야 합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버려두었던 시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던 돈과 정성을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향해 쏟아부을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눈치나 시어머니, 자식들의 기대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가장 신선한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 먹어 보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유행, 지난 노래를 흥얼거리고 혼자서 발길 닿는 대로 버스를 타고 훌쩍 낯선 동네의 벚꽃길을 걸어보십시오. 남의 아픔에는 그토록 공감하고 눈물 흘려줬으면서 정작 상처받고 또 차 터지던 내 마음에게는 왜 한 번도 괜찮냐, 참느라 고생했다라는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남은 시간 단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 무엇보다 완벽하고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여기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의 진짜 품격과 존엄성은 수백 명의 인맥을 자랑하는 화려한 명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천하의 그 누구가 나를 흔들고 교묘하게 가시를 찔러와도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나는 그딴 값싼 수작에 상처받지 않고 내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선포하는 압도적인 자기 통제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비로하거나 꺾여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이 거친 험로를 당당히 걸어 살아남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강인한 거목들입니다. 이제 뱀들에게 넘겨주었던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다시 꽉 움켜쥐십시오. 남은 삶에서는 무례한 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영토 한가운데 우뚝 서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철벽을 치십시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황금빛으로 평안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 통쾌한 해방과 찬란한 고독을 마음을 다해 뜨겁게 응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